질소는 에어백에도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기체. 뭔가 반응하거나 폭발하거나 불이 나거나 하지 않는다. 그럼 생각해봐요. 이게 안 끊어진다 그랬잖아. 안정한데 우리는 그럼 이걸 끊어가지고 사실 식물이 저거 흡수해서 자기 몸을 구성하는 데 쓰려면 결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NH4 플러스 이런 상태로 흡수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거 결합을 끊어야 되는데 결합이 잘 안 끊어진단 말이야. 그럼 공기 중에 암만 많아봤자 이걸 직접 쓸 수가 없다는 얘기지, 식물이. 사실은 땅 속에 원래 저 질소 기체를 암모니아 NH3라고 하는 물질로 바꿔주는 세균들이 살아요. 자, 질소를 원래 NH3로 바꿔주는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자, 질소 기체를 이렇게 암모니아 같은, 얘는 물에 녹아서 땅 속에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거든요. 기체를 땅 속에다가 고정시킨다 그래서 질소 고정이라고 얘기해요. 질소 고정 세균들이 살아요. 원래 땅에 좀 있어. 그리고 콩과식물들 있잖아요. 왜 콩종류들 있지, 뭐 완두콩이나 뭐 밤 이런 콩과식물들은 그 뿌리에 이 질소 고정해주는 세균들을 같이 데리고 살아요. 공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콩과식물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질소 비료가 개발되기 전에는 콩과식물하고 그냥 내가 농사 짓는 거하고 윤작이라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농사를 지었대요. 그래야 땅 속에 좀 뭐가 많아지니까, 질소가 많아지니까. 자연 상태에도 물론 이런 걸 해주는 세균들이 있어. 하지만 대량으로 농사를 짓다 보면 쟤네가 질소 고정해주는 거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갈되었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얻고 싶은 건 이 질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냐면 하버랑 보슈라는 사람이. 이 중요한 무기양분이었던 질소를 갖다가 기체 상태에서 암모니아 형태로 바꿀 수 있는 이제 실험을 성공을 하게 돼요. 질소 기체하고 수소 기체하고 반응을 시키면 암모니아가 되는데, 사실 이 반응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이 질소하고 수소 반응시키면 암모니아가 되는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잘 안 돼, 이 반응이. 실제로 해보면 잘 일어나잖아요. 질소하고 수소 반응시키면 암모니아가 생기긴 생기는데 다시 또 분해돼 버려요. 대량의 암모니아를 얻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버랑 보슈는 고온 고압에서 철을 촉매로 해서, 촉매는 반응을 빨리 일어나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철을 촉매로 썼더니 암모니아가 대량으로 생산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한 거예요. 원래도 과거에도 이 실험을 했었는데 대량으로 암모니아를 얻을 수 없었는데 대량으로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사람이 하버라는 사람입니다. 얘도 이제 같이 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름 두 개를 다 썼지만 이제 메인으로 일했던 사람은 하버예요.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갖다가 뭐 황산 같은 데다가 녹여요. 그러면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라는 것이 되고, 그것을 흙에다 뿌려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질소 비료가 돼요. 이걸로부터 질소 비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질소 비료를 대량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질소 비료를 막 땅에서 뿌리고 거기다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어떨까요? 잘 되겠지? 농업 생산량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는데 식량이 모자랐는데 그 식량 문제를 해결해버립니다. 지금은 한 땅에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계속 농사 짓잖아요. 왜 그래요? 화학 비료들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질소뿐만 아니라 뭐 인이라든지 칼륨 같은 비료들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최초로 질소 비료를 개발한 사람이 바로 하버입니다. 그래서 질소하고 수소 기체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얻는 방법을 통해서 질소 비료를 개발했다. 자, 근데 이 하버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원래는 유대인이야, 유대인. 원래 피는 유대인 피인데 독일 나치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별명이 뭐냐면 공기로부터 빵을 만든 사나이라는 별명이 있었어. 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가지고 비료를 만들어서
뭐 밀이나 이런 생산량을 증대시켜서 빵을 만들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 독가스도 개발했습니다. 그 염소기체 뒤에 가서 나오는데요. 염소기체는 황록색깔 기체예요. 연두색깔 기체. 연두색깔 기체 본 적 있니? 본 적 있어? 독가스 할때 그런 표현. 연두색깔 기체가 저기 멀리서 보면 엄청 죽도록 도망가야 돼. 왜? 염소기체는 피부에 닿기만 해도 피부에 심한 염증을 일으켜요. 시뻘겋게 되면서 피부가 상해요. 들이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고 기관, 폐가 다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당연히 죽겠지? 그죠? 염소기체는 그래서 아주 무서운 독가스예요. 저 염소기체를 유대인 학살에 사용할 수 있게 연구를 했던 사람이 또 하버이기도 해요. 저 사람은 그럼 뭐야?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모르겠지.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과학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데 써야 되는데 해를 끼치는 데 쓰면 안 되잖아요. 그치? 과학자의 양심으로서의 나쁜 사람인 거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인슈타인하고 베스트 프렌드였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랑 굉장히 친했고, 아인슈타인은 하버가 그런 염소기체를 독가스에 이용하는데 기여를 한 그런 나쁜 짓을 한 것을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친구로 지내줬다고 해요. 자, 어찌됐건. 그래서 하버랑 보슈가 질소비료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했더라. 그래서 식량 문제 해결했어요. 요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버, 보슈. 알겠죠? 화학식 쓰는 것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 뒤에 가서 화학식 쓰는 거 연습하면 뭐 어려운 화학식이 아니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비료의 대량 생산이고 뭐 살충제랑 이거는 지금 살충제와 제초제가 개발이 됐지. 살충제는 뭐예요? 해충을 죽이는 약이지. 그래서 과거에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DDT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썼어요. DDT 같은 살충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것은 이제 생물 농축 현상이 있어가지고요. 먹이사슬에서 뭐 해충을 죽이기 위해서 DDT를 썼는데 먹이사슬에서 개를 잡아먹은 더 큰 벌레들 점점 몸속에 농축이 되게 돼요. 그래서 나는 해충을 죽이려고 했는데 더 윗단계의 먹이사슬의 생물들이 뭐 죽는다든지 천적이 사라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서 지금은 DDT라고 하는 해로운 그런 물질을 쓰지 않죠.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제초제 중에 살충제 중에 하나가 제충국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충국은 일종의 국화거든요. 근데 이 국화꽃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이 성분은 벌레의 신경계를 마비를 시킨대요. 곤충들의 신경계. 그래서 들이마시면 바로 신경계가 마비돼서 죽는 그런 약이고 꽃에서 추출한 것이니까 사람한테도 그렇게 많이 해롭지는 않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요새는 지금 살충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충제가 그냥 농약이지 한마디로. 그치? 농약. 자, 그 다음에 제초제 같은 경우에는 잡초를 제거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어떤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 말고 다른 식물들을 죽게 하는 약이 제초제예요. 뭐 그라목손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뭐 예시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약을 쓰게 되면 이제 내가 원하는 식물 빼고 다른 식물을 죽기는 하는데 이 물질 자체가 몸에 좋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제초제를 쓰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살충제 제초제 줍니다. 화학물질이고 수질 오염도 시켜요. 농업 용수를 오염시키고 그것이 강으로 또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가니까 결국에는 물도 오염시키니까 저런 거 많이 쓰지 않는 게 좋은데 그래서 요새는 여러분들 GMO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GMO? GMO 생물 시간에 배웠나? 그죠? 맞아.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라고 해서 유전적으로 변형을 시킨 그런 생물체예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드는데 어떤 식물을 만들 때
제초제 내성, 유전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해충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는 그런 유전자를 만들어가지고 식물을 만들게 되면 약을 쓰지 않아도 괜찮고 농업 생산량도 증대시킬 수 있고 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GMO 많이 써요. 이런 뭐 살충의 제초제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농산물 자체의 크기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도 GMO를 많이 썼었는데 이 GMO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변형을 시킨 거잖아. 그걸 이거 인간이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이것이 계속 이제 먹게 돼서 누적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GMO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GMO를 반대하고 만약에 GMO 농산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표시를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표시를 하게 돼 있었어요. GMO라고. 실제로 마트 가면 가끔씩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왠지 GMO라고 하면 조금 약간 찜찜하잖아. 많이 사 먹었을까 안 사 먹었을까? 많이 안 사 먹어가지고 지금 거의 다 망했어요. 없어요 지금. 많이 GMO 농산물 잘 보기 힘듭니다. 가끔씩 대형마트 가면 가끔씩 GMO 콩나물 뭐 이런 게 써있더라고요. 본 적 있는데 선생님은 GMO 찬성이에요. 사실 이 GMO를 하지 않아도 농부들은 농산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육종이라고 해서 두 개의 다른 종을 교배시켜가지고 새로운 종 만드는 거는 끊임없이 해왔어요. 과거부터. 레드향이라고 하는 귤 알아요? 레드향 혹시 알아요? 몰라? 되게 좀 딱딱한 귤인데 오렌지하고 한라봉을 그 육종을 교배를 시켜가지고 만든 새로운 종이거든요. 품종이거든요. 지상 낙원의 맛이야. 진짜 맛있어 귤. 그 일반적인 귤에 그냥 약간 새콤달콤한 맛이 한 10배씩 더 세다고 보면 돼요. 엄청 상큼, 엄청 달콤. 그리고 그 알갱이도 엄청 막 탱글탱글하고 되게 맛있어요. 레드향. 근데 좀 비싸긴 비싸요. 일반 귤보다. 많이 비싸진 않은데. 그런 걸 육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식물끼리 교배시킨 거. 육종이나 GMO나 별 차이 없을 것이다.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GMO의 위험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언제쯤이면 밝혀지네요. 보통 이런 것들 뭐 새로 개발된 물질이나 아니면 의약품 같은 것들의 부작용이나 유해성이 밝혀지는 데는 한 세대가 걸려요. 한 세대. 한 세대가 지나봐야 알아. 한 세대가 뭐냐? 한 어느 정도 그냥 100년 정도 돼요. 인간 같은 경우.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켜봐야 돼요. 그럼 100년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병을 얻고 이런 데이터들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떤 병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한 세대 100년까지 이제 기다려보자 이건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GMO예요. 그 다음에 비닐의 합성이 나와요. 비닐의 합성이 갑자기 식량 문제하고 왜 나와요? 어디에 관련이 있을까 얘가? 비닐 얘기하는 거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라고 해서 PVC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이거 합성하게 된 게 농업 생산량, 식량 문제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겨울, 힌트는 겨울이야. 뭘까? 비닐하우스. 그렇지, 비닐하우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왜 겨울에 이제 시골 같은데 시골길 지나가다 보면은 밭 같은데 이게 흙이 쭉 있으면 까만 색깔 비닐로 이렇게 줄을 쥐어서 쭉 덮어놓은 거 봤어요? 위에다가 그 속에 뭐가 있을까? 식물이 있어요. 식물 심어놨어요. 비닐을 덮어놓으면 추운 겨울에도 뭐 할 수 있을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내부가 어떠니까 굉장히 따뜻해요. 뭐 마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겨울에 실제로 파종을 해요. 심어요 실제로. 겨울에 심으면 막 건조하고 추운데 어떻게 싹이 틀까? 비닐 덮어놓으면 싹이 타요. 오히려 약간 추운 겨울에 비닐 덮어놓으면 더 생산성이 증가해서 마늘 같은 거는 겨울에 파종을 한다고 해요.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렇게 밭을 덮는 비닐 같은 것들이 개발되면서 그 농업용 필름이라고 하거든요. 농업용 필름이 개발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향상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의류 생산의 발전인데 이거는 뭐 별건 없어요. 천연섬유. 천연섬유
알죠, 여러분들? 면은 어디서 얻지? 목화에서 얻잖아요, 그치? 목화에서 얻은 솜을 실로 만들어가지고, 그치? 그걸로 짠 게 면이지, 그치? 흡수성이 좋고, 피부에 어떤 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아기들 옷이라든지 속옷 같은 것은 면으로 쓰죠, 그치? 여러분들 티셔츠도 면으로 입지? 면. 겨울에는 물론 이제 모직도 입고 하지만. 그 다음에 모는 동물의 털이잖아요, 그치? 양털로 만든 스웨터 이런 게 모잖아, 그치? 모. 그 다음에 겨울에는 어른들 같은 경우에 모피 같은 것도 있죠. 여러분들 잠바에 털 달린 것도 있잖아. 그런 것들 다 동물의 털이지, 그치? 라쿤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마 같은 거는 여름에 이제 바람이 잘 통하는 통기성이 높은 원단이죠. 그 마라고 하는 식물의 껍질에서 섬유질을 추출해서 만든 원단이 마예요. 막 한복 같은 거 마로 된 거 이런 거 있잖아. 린넨이라고 들어봤죠? 린넨 같은 것도 마의 일종이고. 이런 것들 다 천연 성분입니다. 캐시미어도 그렇지, 캐시미어. 캐시미어는 양의 가슴털을 추출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하고 비슷한데, 양모하고 비슷한데 가슴털을 가지고 만든 거.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캐시미어, 그치? 만져보면. 천연 섬유입니다. 지금도 많이 써요. 그런데 이런 재질들은 물론 면이나 이런 거, 모는 그렇게 많이 안 비싼데요. 캐시미어나 그리고 모피 이런 건 좀 비싸죠, 그치? 가격이 좀 높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내구성이 좀 떨어집니다. 면 같은 거. 면 팬티 좀 입다 보면 면 반팔티 같은 거 입다 보면 구멍도 나고 하잖아요. 요새는 집에서 건조기를 많이 쓰는데 선생님도 건조기로 면 티를 돌리면 구멍이 나더라고, 티에. 반팔티 같은 건 구멍이 막 나요. 내구성이 좀 떨어집니다, 확실히. 천연섬유는요. 캐시미어는 보풀도 잘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아껴서 입어야 돼요, 가끔씩. 맨날 막 입고 막 비비고 하면은 막 보풀 다 생기거든요. 내구성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합성섬유 같은 경우에는 합성섬유가 개발이 됐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합성섬유예요. 폴리에스터. 뭐라고요?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터. 그리고 나일론, 폴리아크릴. 폴리에스터는 우리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프리스 있지, 프리스. 프리스 입고 있네. 그 프리스에 뽀송뽀송한 그 면, 부드러운 거 있지, 털 같은 거. 폴리에스터예요. 거기 이게 밑에, 옷 밑에 보면 이렇게 택 같은 게 붙어 있는데 폴리에스터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리스라고 알고 있는 그런 원단들.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점퍼의 표면, 매끈매끈한 거, 몽클레어 뭐 이런 거 표면 나일론으로 만들잖아, 그치? 비싼 잠바들, 패딩. 그 다음에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그물이나 이런 거 만드는 데 사용하고요. 굉장히 강해요. 강도가 높아서 잘 안 찢어집니다, 나일론. 그래서 이게 반짝반짝한 점퍼 표면 같은 거 나일론으로 많이 만들죠. 팬티나 스웨터 이런 건 나일론으로 못 만들고, 그치? 흡수성 이런 게 없어요. 땀을 흡수하거나 이런 성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힘들고. 프리스, 폴리에스터도 땀 잘 흡수 못합니다. 기모라고 해가지고 기모는 많이 들어봤지. 이렇게 스웨터 안에 이거는 기모가 아니네. 이렇게 약간 뽀송뽀송한 털 같은 게 들어있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스웨터나 후디 안에 이 안쪽 면이 뽀송뽀송한 걸로 돼 있는 거. 그게 폴리에스터거든요. 근데 수분 흡수를 못해가지고 그 안에 면티 같은 거 안 입고 그냥 그거 하나만 입잖아요, 맨살에. 그럼 겨울에도 얘들아 조금 따뜻하고 하면 땀 나잖아, 겨드랑이 같은데. 땀 나면 흡수를 전혀 못해가지고 안에가 척척하게 젖어 있어요, 그냥. 땀이 그대로 증발도 안 되고 통기도 안 되고 그대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흡수성이 떨어져요, 합성섬유는. 면이나 이런 것들은 흡수성이 좋아요. 그래서 땀 같은 걸 잘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얘는 흡수성이 좀 떨어집니다. 폴리아크릴은 스웨터 중에서 캐시미어처럼 엄청 부드러운 스웨터들 있어요. 니트 같은 거. 근데 되게 싼 거. 가격은 싼데 엄청 부드러워. 너무 좋다. 그런데 정전기 엄청나요. 막 한 번 입을 때마다 머리가 이렇게 다 긁고 막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풀도 잘 일어나고 흡수성 역시는 없는 거. 그런 저렴한데 부드러운 스웨터는 폴리아크릴 재질이에요. 이것도 다 합성섬유.
흡수성이 좀 떨어지지만 가격이 어떠냐면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결국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싼 거야, 그치? 그리고 내구성도 좀 좋은 편이고. 그래서 지금 합성섬유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치? 산염섬유도 있지만 합성섬유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는 지금 없는데 이것도 같이 써줄게요. 합성 염료도 같이 써줘. 거기 밑에 얘들아 책이 없어요. 합성 염료도 같이 써주세요. 합성 염료 모브, 대표적인 예로 모브 하나만 알아보세요. 모브는 보라 색깔 염색약이에요. 최초의 합성 염료입니다. 이것도 문제 좀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이 모브는 말라리아 치료제인 키니네라고 하는 말라리아 치료제를 가만히 놔뒀더니 뭐가 가라앉아 침전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침전물이 근데 색깔이 약간 있어가지고 이걸 알코올에 녹여가지고 옷감에다가 딱 물을 들였더니 너무 예쁜 보라색으로 물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세탁을 해도 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최초로 개발된 게 합성 염료가 이제 모브라는 건데, 합성 염료가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얘들아 염색약이 없어서 천연 염색을 했단 말이에요. 천연 염색은 뭐 과일의 색깔이나 아니면 꽃잎의 색깔을 가지고 염색을 했었죠. 그래서 대량으로 염색할 수 없고 비쌌기 때문에 색깔이 있는 옷은 지체가 높은 사람 부자들만 입을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백의의 민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옛날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외국인들이 놀러 오면 백의의 민족이라고 했어요. 왜 백의의 민족이라고 했을까? 하얀 옷밖에 안 입으니까. 사람들이 다 흰 옷만 입고 있는데 그래서 백의의 민족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염색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색깔 있는 옷을 입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어. 왕이나 귀족들이. 드라마 보면은 막 총천연색으로 입잖아. 그 궁궐에서 임금님은 막 빨간색 용포 입고 있고, 중전은 막 핑크 색깔에 막 뭐 연두 색깔 저고리 너무 예쁘게 입잖아요. 한복, 그지? 그런 천연 염색은 궁궐이라든지 이런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합성염료가 개발되면서 가격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도 색깔 있는 옷을 다 이제 입을 수가 있게 됐다. 합성염료가 하나 추가적으로 알려주시고요. 세 번째, 주거 공간의 백장. 자, 이제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 재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 재료. 건축 재료의 발달